여러분, 오늘도 숨가쁜 하루를 보내셨나요? 스마트폰의 차가운 화면 아래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구경하다가 문득 거울 속에 나를 마주할 때 느껴지는 그 서늘한 공허함을 아실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앞만 보며 달렸고 가족의 안락함을 위해 청춘을 바쳤으며 사회적 지위라는 깃발을 꽂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의 절반을 넘긴 지금 우리 마음의 창고는 텅 비어버린 것 같을까요? 아이들은 자라 집을 떠나고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돕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마저 희미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방향키를 놓치고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허무함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정말 나답게 살고 싶다는 소리 없는 외침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다면 1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밀림의 성자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생의 마이크 위치를 고민했던 남자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1898년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23살의 한 청년이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햇살을 받으며 지저귀고 방 안에는 평화로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 속에서 슈바이처는 갑작스러운 마음의 짐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가?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나만 이 평화를 당연하게 누려도 되는가? 그는 자신이 누리는 학문의 기쁨과 예술적 재능이 공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되돌려줘야 할 거대한 빚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 자신의 인생을 두 토막으로 나누는 결심을 합니다. 30살까지는 나를 위해 공부하겠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오직 타인을 위해 직접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 순진한 계획은 90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를 지탱한 위대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슈바이처가 버리기로 한 것들은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철학과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천재였고 무엇보다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특히 바흐의 음악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권위자였죠. 그가 오르간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릴 때면 사람들은 천상의 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가 30살이 되자 돌연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교수라는 안락한 의자 대신 딱딱한 실험실 의자에 앉아 어린 학생들과 경쟁하며 6년을 버텼습니다. 동료들은 미쳤다고 말했고 가족들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슈바이처에게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울림을 만들기 위해 인생의 구조를 새롭게 짜는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기술적인 비유를 하나 소개합니다. 슈바이처는 오르간 곡을 녹음할 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웅장함을 위해 마이크를 멀리 두었지만 슈바이처는 마이크를 악기 바로 근처에 붙였습니다. 과장된 울림을 걷어내고 음악 본연의 진실한 소리를 담기 위해서였죠. 저는 우리의 인생 후반전도 이 슈바이처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 동안 마이크를 너무 먼 곳에 두었습니다. 사회적 평판이나 남들의 박수 소리 같은 겉모습에만 집중하느라 내면을 놓쳤던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마이크를 옮겨야 합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리고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의 목소리로 마이크를 바짝 가져다 대십시오. 마이크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당신의 인생에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맑고 투명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났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낭만적인 밀림이 아니었습니다. 진흙탕과 습기, 그리고 끔찍한 병들이었죠. 슈바이처는 그곳에서 닭장을 고쳐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버려야 했던 것은 매끄러운 건반이었고
대신 잡아야 했던 것은 먼지 묻은 벽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수용소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했고 다시 돌아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훗날 이 병원은 환자와 가족이 함께 머물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생명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슈바이처는 그곳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을 온몸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리시나요? 슈바이처는 이것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의 떨림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창문에 부딪힌 작은 벌레를 가여워하며 살려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그의 말처럼 경이로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며 삶이 무채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감동하는 능력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생명 흐름 속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찾을 때 비로소 노년의 허무함은 치유됩니다. 슈바이처는 80대에도 수술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가 그토록 활기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타인이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얻습니다. 나만을 위한 안락함은 금방 질리기 마련이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다시 젊게 만듭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사명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때 찾아오는 짜릿한 전율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며 스스로를 낮추고 계시지는 않나요? 슈바이처를 보십시오. 그는 30살에 의학 공부를 새로 시작했고 80살에도 여전히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악보로 연주되는 가장 깊고 풍성한 독주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화려한 바이올린이었다면 인생의 이막은 묵직한 첼로의 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의 아침은 언제였습니까? 혹시 그 소중한 순간을 너무 오래 미뤄두지는 않았나요? 슈바이처가 아침 햇살 속에서 결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저녁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루 중 하늘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은 모든 빛을 모아 열정을 뿜어내는 노을의 시간입니다. 그 붉은 노을은 슬픈 작별이 아니라 내일의 태양을 약속하는 가장 뜨거운 인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도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타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명성이나 잃어버린 자리에 집착하며 마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현장이 당신 주변에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위로, 혹은 뒤늦게 시작한 공부를 통해 세상에 돕는 모든 일이 당신의 새로운 오르간 연주가 될 것입니다. 작은 잎사귀에서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고 타인의 아픔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삶. 그런 삶 속에서는 나이 듦조차 축복이 됩니다. 100년 전 한 남자가 보여주었던 그 용기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짜 삶은 언제 시작될 예정인가요? 그 대답은 바로 오늘 당신의 결단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가장 순수한 생명력을 세상에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풍성한 울림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창가에 앉아 문득 거울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평생 알고 지낸 나인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명함 한 장에 담긴 직함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었고 누군가의 상사로 혹은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자
아버지로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정해진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막이 내린 뒤 우리를 수식하던 그 화려한 말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름진 손과 예전 같지 않은 몸,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의 침묵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마땅치 않고 매일같이 울려대던 전화기는 이제 고요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둥지를 찾아 떠났고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이때 찾아오는 소외감은 마치 내가 세상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듯한 아픔을 줍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사회적 쓸모를 다한 나는 이제 그저 늙은이에 불과한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가슴을 후벼 파지요. 현대 노년층이 겪는 이 무력감은 단순히 경제적 결핍이나 신체적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바쳐온 역할이 사라진 뒤 마주하게 되는 존재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성장이 멈춘 끝이자 쇠퇴로만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막막한 어둠 속에서 2000년 전 로마의 가장 위대한 현자이자 문장가였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가 우리에게 지혜의 등불을 건넙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찬란한 지혜의 열매를 거둘 시간이라고 나직이 위로합니다. 키케로는 그의 명저 노년론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제시합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신체적 약화를 슬퍼하며 인생이 저물어간다고 탄식할 때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노년을 단순한 쇠락의 과정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경험이 농익어 완성되는 열매의 시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하고 눈길을 사로잡지만 사실 그 꽃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가을에 단단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꽃은 화려함을 뽐내다 쉽게 지지만 열매는 생명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를 기약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집니다. 젊음이 가진 육체적 힘과 열정은 봄의 꽃과 같습니다. 그것은 아름답지만 금방 사라지며 때로는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쉽지요. 반면 노년이 가진 지혜, 즉 프루덴티아는 수많은 풍파와 계절을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맺히는 단단하고 달콤한 결실입니다. 키케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백발도 주름도 갑자기 권위를 잡아줄 수는 없다. 이 말은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권위와 품격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깊게 패인 주름 속에 깃든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평온에서 나옵니다. 젊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집착하는 시기라면 노년은 내가 쌓아온 것을 통해 무엇을 남기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인격을 어떻게 완성하는 것인지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키케로는 영혼의 경작이 곧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일구어온 여러분의 마음 밭에서 이제야말로 가장 고귀한 정신적 수확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름은 퇴화의 흔적이 아니라 영혼이 농익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영광의 무늬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케로가 강조한 인간다움의 완성입니다. 그는 인문정신이란 공적 영역에 참여하면서도 충실한 사적 삶을 영위하는 덕성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지혜의 수확은 결코 홀로 이루어지는 외로운 작업이 아닙니다. 혼자 먹는 열매보다 나누어 먹는 열매가 더 달콤하듯 이 영혼의 수확 역시 나를 비춰줄 또 다른 거울, 즉 친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키케로는 우정론을 통해 친구란 바로 또 다른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우정은 젊은 날의 인맥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가 어떤 이익이나 필요 혹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맺어진 것이라면 노년의 우정은 오직 덕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명함이 사라지고 사회적 지위라는 가짜 껍데기가
벗겨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비로소 덕이라는 알맹이만 남은 진짜 친구를 가려낼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여과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키케로는 선인은 악인에게, 악인은 선인에게 친구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참된 우정이란 서로의 고결한 성품을 존중할 때만 영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잘 경작된 영혼의 밭에서 자라난 우정은 노년의 가장 큰 적인 고독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해 줍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친구와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가장 정의롭고 품격 있는 삶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키케로의 삶은 단순히 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지혜와 정의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몸으로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당시 최고 실력자의 비호를 받던 권력에 맞서 무고한 청년을 변호했습니다. 아무도 권력의 기세 아래 나서지 않을 때 그는 의무의 짐에 깔려 죽을지언정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겠다며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로마 공화정을 뒤흔든 음모를 파헤치며 국가를 구했습니다. 그는 정의는 지혜 없이도 많은 힘을 가지지만 정의 없는 지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노년의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정의로운 판단력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장은 더욱 숭고했습니다. 독재에 저항하다 자객들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이닥쳤을 때 키케로는 비겁하게 숨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그를 숨기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가마 밖으로 당당하게 머리를 내밀며 자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자네들이 하는 일에 제대로 된 것은 없다만 내 머리를 자르는 일 하나만큼은 제대로 하게나. 죽음조차 불행으로 보지 않고 영원이라는 시간의 일부로 받아들인 이 강인한 정신력은 평생을 정의와 의무를 다하며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위엄이었습니다. 우리의 은퇴가 곧 삶의 은퇴는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며 후세에게 올바른 이성의 법을 전하는 것이 노년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이제 다시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처음 느꼈던 그 이방인의 낯섦과 투명인간 같은 고통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제 거울 속 그 투명함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비추는 맑은 지혜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고단했던 길, 손마디의 굵은 뼈와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은 상실의 증거가 아니라 그동안 정직하게 삶을 일구어온 수학자의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자기의 것은 각각에 있어서 아름답다. 남의 인생과 비교하며 초조해야 할 필요도 지나간 젊음을 시샘하며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위대한 예술 작품입니다. 노년은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정성껏 뿌린 씨앗들이 비로소 가장 달콤한 향기를 내뿜으며 만개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영상을 끄고 난 뒤 부디 자신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참으로 풍요로운 수학자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생애의 가장 찬란한 지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여러분의 황혼이 키케로의 언어처럼 명료하고 로마의 태양처럼 품격 있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온한 수학의 기쁨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문득 홀로 남겨진 섬처럼 느껴진 적이 없으신가요? 시끌벅적한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와 낡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을 때, 혹은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창밖으로 번지는 저녁 어스름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 말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막막한 고독감은 사실 우리에게 그리 낯선 손님이 아닙니다. 특히 삶의 절반을 훌쩍 지나온 이들에게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늘 곁을 지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었던 일터의 온기는 어느덧 식어가고 품 안의 자식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갑니다. 뜨겁게 흐르던 관계의 물결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거칠고 메마른 모래바닥 같은 허전함만이 남습니다. 그 정막 속에 앉아 있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거대한 기계의 낡은 부품처럼 닳아 없어져 버려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누구와도 진실하게 연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이 깊은 괴로움과 흔들림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존재의 외침이자 우리가 진정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묻는 본질적인 신호입니다. 인생의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우리는 왜 자꾸만 스스로의 마음 문을 걸어 잠그게 되는 것일까요? 그 막막한 고독의 지도를 함께 따라가 보며 우리를 가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성벽의 정체를 조심스럽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중장년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외딴 소외는 대개 사회적 역할의 상실에서 그 싹을 틔웁니다.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유능한 일꾼으로 불리던 이름들이 하나둘 희미해질 때 우리는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실제적인 공포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도피처가 바로 스스로를 가두는 자기 소외입니다. 타인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혹은 초라해진 자신의 뒷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자발적인 갇힘을 선택합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단단한 껍질 속으로 몸을 웅크리는 벌레처럼 우리도 마음의 껍질을 겹겹이 쌓아 올립니다. 이 좁은 껍질 안에서 느끼는 안도감은 사실 살아있지 않다는 어둠이 주는 일시적인 마취제와 같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관계 맺는 것이고 끊임없이 밖을 향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마음은 멈추어 서서 문을 걸어 잠그는 길을 택합니다. 이 고립된 방 안에서의 평온은 사실 영혼이 조금씩 말라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흔들리는 존재의 바탕을 불안해하며 나만의 성벽을 높이 쌓을수록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온기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껍질 속에서는 결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으며 벽에 기댄 채 홀로 보내는 시간만으로는 영혼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오래전 인류가 겪었던 가장 비극적인 전쟁터의 참호 속에 있었던 한 사내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사방에서 포탄이 터지고 동료들이 쓰러져가는 극한의 고립 속에서 그는 니체의 글을 읽으며 무너져가는 문명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년간 인류를 지탱해온 전통적인 가치와 합리적 세계관이 진흙더미처럼 무너져 내릴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처절한 한계였습니다. 전쟁터라는 거대한 죽음의 장소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삶의 전쟁터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 사내가 참호 속에서 느꼈던 절망은 사회적 역할을 잃고 고립된 방에 앉아 있는 우리의 실제적 괴로움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그 처참한 어둠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깊이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소외와 불안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궁극적인 관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적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사실 특정한 건물이나 오래된 책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적 삶의 한 조각이 아니라 정치를 하든 예술을 하든 혹은 누군가와 소박한 대화를 나누든 그 모든 활동의 밑바닥에 흐르는 가장 깊은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저는 이것을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명을 바쳐 사랑하고 몰두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 존재의 무늬가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가 돈이나 명예,
타인의 평판 같은 한계가 있는 것들에만 삶의 모든 관심을 쏟는다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존재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흐르는 생명의 근원, 결코 마르지 않는 그 변치 않는 실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소외라는 거센 파도 위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활동들이 사실은 이 깊은 존재의 근원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신비로운 통로가 됩니다. 한 편의 시를 읽으며 가슴이 떨리는 순간,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말할 수 없는 놀라움과 우러르는 마음에 젖어드는 순간, 진심 어린 대화 속에서 서로의 영혼이 맞닿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바탕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찬란한 찰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여기던 장소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가 삶의 한 장면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 자리가 진리의 터전이 됩니다. 삶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은 나를 묶고 있던 두려움의 사슬이 사실은 거짓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잠시 눈을 돌리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문 밖으로 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이 주는 선물, 그것이 바로 존재의 용기입니다. 존재의 용기란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인정하며 타인에게로 손을 내미는 고귀한 결단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얼룩이 가득해도 나는 여전히 존재할 가치가 있으며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 당당히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두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미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존재의 용기를 낸다는 것은 그 모든 판단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서 있는 나무는 거센 바람에 쉽게 꺾일 수 있지만 땅 속에서 뿌리와 뿌리가 단단하게 얽힌 숲은 그 어떤 폭풍우도 견뎌냅니다. 고립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다시 광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처럼 나를 과시하고 증명하기 위해 나가는 광장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기 위해 나가는 광장이 있습니다. 나를 가두었던 무거운 방문을 열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짧은 순간 차가웠던 방 안에 다시 햇살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작은 용기가 모여 우리는 소외라는 아픔에서 벗어나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지금 혹독한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며 고독의 추위에 떨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겨울은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봄을 꽃피우기 위해 가장 깊은 땅 속에서 치열하게 생명을 거두어 채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겪는 소외의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저주가 아니라 더 깊은 존재의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은 틀림없이 상처받을 가능성까지도 껴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타인이라는 거대한 신비 속으로 나를 던지는 것, 그것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신비이자 용기입니다. 이제 무거웠던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바깥 세상의 공기가 여전히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는 이미 다가올 계절의 냄새가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내는 그 작은 소리는 이미 당신의 내면에 봄이 시작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홀로 남겨진 방에서 광장으로 나가는 그 용기가 당신의 삶을 다시금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립의 어둠을 지나 존재의 빛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거대한 생명의 깊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용기를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삶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문을 여는 그 작은 소리가 이미 봄이 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의 발걸음이 잠시 멈춰서는 어느 오후 문득 가슴 한구석을 파고드는 서늘한 바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분명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남부럽지 않게 자녀를 키웠으며 사회적으로도 제 몫을 다했는데 왜 마음은 이토록 허전하기만 한 걸까요? 오랫동안 길들여진 거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면 어제와 다름없는 세상 풍경 속에서 정작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며 인간관계에서 겪는 상처와 피로감은 우리를 깊은 회의에 빠뜨리곤 하지요. 평생을 헌신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배신감뿐이라 느껴질 때, 혹은 자녀가 독립한 뒤 찾아오는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지친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당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에너지가 이제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부를 향해야 한다는 영혼의 간절한 신호이자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한 숭고한 초대장과도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며 살아왔을까요? 사실 그 깊은 바닥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공포를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으면 그 공허함이 일시적으로 가려질 거라 믿었지만 갈증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칼 융, 그 지혜로운 영혼의 인도자는 인생의 전반기를 태양이 솟아올라 세상을 밝히는 확장의 시간이라 했다면 중년 이후의 후반기를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에는 에너지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전진을 멈추고 내면의 무의식을 향해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후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코 유치해지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스퍼스가 말한 알 수 없는 심연이자 니체가 언급한 감춰진 어두운 존재인 우리 내면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과정이지요. 우리의 영혼은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와 같아서 겉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듯해도 그 중심에는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근원에서 나오는 강력한 끌어당기는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중심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삶의 완숙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랍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나무가 스스로 잎을 떨어뜨리는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성했던 잎을 버리는 것은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버티고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 나무 본연의 뿌리에 집중하려는 결단입니다. 잎이 떨어지는 고통과 그 뒤에 찾아오는 적막한 침묵은 사실 가장 치열한 생존의 몸짓이지요. 우리도 이제 평생을 쓰고 살아온 세상이라는 무대 위의 사회적 가면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교수, 부모, 직장인이라는 이름의 가면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었지만 어느 순간 그 가면이 나 자신을 완전히 대체해버렸을 때 우리는 마음의 병과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가면 속에 나를 잊고 살수록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선 내 모습은 낯설고 두렵기만 하지요. 하지만 무대 위의 배우가 공연을 마치고 무거운 분장을 지울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듯 우리도 이 낯선 나를 환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기와 마주하는 용기만이 우리를 외로움으로부터 해방해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 안의 어둠, 즉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타인을 유독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이유는 사실 내 안의 약점이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상대방에게 투사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통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의 이기심을 더욱 맹렬히 비난하며 스스로를 도덕적 우월성 속에 가두게 되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는 즉 릴리지오의 자세입니다. 릴리지오는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는 우리의 왜곡된 심리를 제어하고 자신의 비논리적인 생각 패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돕는 마음의 도구입니다. 타인을 나의 잣대로 재단하려던 욕심을 내려놓고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나의 일부로 통합할 때 비로소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생각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존재하듯 그림자를 껴안는 과정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진정한 성숙으로 이끄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되는 것은 뜻밖에도 죽음이라는 거울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이 곧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조건을 직면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나답게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내일 죽어도 지금의 이것을 추구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 마음의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이 질문 앞에 서면 돈이나 명예처럼 우리를 공허하게 했던 표면적 욕망들은 힘을 잃고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돈이나 지위로 채우려 했던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미 가슴으로 알고 있지요. 죽음을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인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는 해가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듯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는 태도는 결연하면서도 한없이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뇌와 성찰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기 실현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어느 방송에 소개된 73살 화가 할아버지의 사례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는 평생 생계와 책임 때문에 58년 동안이나 그림에 대한 열망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내면의 꿈이 부활했지요. 내가 그린 게 아니라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서 명령이 떨어져서 그렸어요 라고 말하며 첫 그림을 완성한 뒤 아이처럼 오열하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그림에 몰입했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정화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히 본능적인 쾌감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유한 성취인 재미와 타인에게 가치를 주는 의미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행복이지요. 자기 실현이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나는 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내면의 에너지가 본연의 길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처음 자전거를 타는 법을 익히는 과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심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면의 센서가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며 조금씩 균형을 잡다 보면 어느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자전거를 탈 때 땅바닥이나 타인의 시선만 바라보면 중심을 잃기 쉽지만 내 안의 무게중심을 느끼며 앞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유쾌하게 바람을 즐길 수 있게 되지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의 오후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의자에서 일어나 당신 안에 깊은 심연이 보내는 그 나직한 부름에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나를 만나는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가장 깊은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고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온 당신의 고단했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내면으로의 여정이 당신에게 가장 빛나는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가에 내려앉은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거울 앞에 선 우리의 얼굴을 가감없이 비추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수를 하려다 멈칫하며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진 미간의 주름, 예전보다 확연히 가늘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탄력을 잃고 늘어진 피부의 질감들, 우리는 그 변화 앞에서 문득 서늘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평생 내 편일 줄 알았던 육체가 나를 떠나가고 있다는 조바심, 혹은 기계처럼 고쳐 써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착각 때문이지요. 침대 머리맡에는 마치 훈장처럼 쌓여있는 수많은 영양제 병들이 줄을 지어 서 있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어젯밤 측정한 혈당 수치나 걸음수가 차가운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깨어 불안한 눈으로 혈압 수치를 확인하고 병원 예약 날짜를 되새기는 풍경은 이제 우리 시대의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건강해야 한다, 더 젊어 보여야 한다, 노화를 늦춰야 한다는 강박은 어느새 우리를 옥죄는 새로운 규칙이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직하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애쓰는 것은 우리의 육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참된 본질입니까? 혹시 우리는 건강이라는 이름에 우상을 만들어 두고 그 앞에 영혼의 평화를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노화를 단지 싸워 이겨야 할 적군으로만 간주하는 현대인의 심리, 그 이면에는 사실 삶의 유한함에 대한 깊은 공포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오만이 숨어 있습니다. 육체에 대한 이 과도한 염려는 도리어 우리 마음의 고요를 깨뜨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려야 할 생명의 기쁨을 앗아가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수십 알의 영양제를 삼키며 플라스틱 약병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에 안도하고 단 1점의 수치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위대한 영성가 토마스 머튼이 경고했던 가짜 자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머튼은 우리 내면에 실제와 동떨어진 환상 속에 사는 가짜 자기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가짜 자기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만 존재하려 애쓰며 끊임없이 외적인 지표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오늘날의 건강 집착은 바로 이 가짜 자기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도 화려한 가면입니다. 특히나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내 몸을 마치 녹슬지 않는 기계처럼 개조하겠다는 인간의 욕망은 우리를 더욱 병들게 합니다.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기술을 통해 불멸을 꿈꾸는 시도는 사실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일과 다름없지요. 내 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 속에서 우리는 수치와 통계라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만 머튼이 간파했듯 이러한 행위는 우리를 지금 여기의 삶으로부터 소외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완벽함에 매몰될수록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영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희미해집니다. 숫자와 지표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신비와 존엄함이 고작 혈압 수치나 체지방률 뒤로 숨어버리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건강이 곧 삶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착각의 가면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지탱하는 진정한 생명력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주의 사회가 판매하는 불멸의 환상에 맞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스승이자 절제의 철학자인 유영모 선생의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그는 평생을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그리고 엄격한 자기 절제를 통해 삶을 정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한 절제는 단지 오래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망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를 정신적인 성숙과 맑은 정신으로 채우기 위한 숭고한 비움의 수행이었지요. 유영모 선생에게 몸이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었으며 그 그릇을 깨끗이 닦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길 진리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로 몸을 가볍게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일상의 규칙은 단순히 건강법이 아니라 내면의 하늘 시간을 회복하는 의례였습니다. 머튼이 말한 관상의 의미 또한 이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관상이란 거창한 수도 생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약함을
받아들이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응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시간 속에서 초조해하며 성과를 내고 건강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관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분주한 시간은 사라지고 시간마저 고요히 멈춰서는 본질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성숙이란 육체의 쇠약을 저항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인위적으로 젊음을 박제하려 애쓰는 대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몸을 맡기고 일상의 단순한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을 통해 얻는 정신적 자유의 핵심입니다. 많이 먹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적게 먹어서 맑아지고, 많이 움직여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앉아 존재의 무게를 느끼는 삶,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건강이라는 강박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집착에 손을 놓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시간마저 고요히 멈춰서는 본질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건강 수치에 매몰되어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 언제든 편안하게 다가와 쉴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내 몸의 작은 통증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대신 그 에너지를 이웃을 향한 개방성과 사랑으로 돌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낡아가는 의자나 계절에 맞춰 낙엽을 떨구는 나무를 바라보며 노화의 미학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결이 반질반질해진 나무 의자는 그 낡음 덕분에 비로소 보는 이에게 깊은 편안함과 신뢰를 줍니다. 가을날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나무가 죽어가는 파괴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을 견디고 다음 봄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기는 생명의 결단이자 완성으로 가는 성숙의 과정이지요. 우리의 육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삶의 신비가 우리 몸이라는 도화지에 그려나가는 완성의 무늬입니다. 억지로 주름을 펴고 세월을 거스르려 하는 시도는 마치 가을 나무에 초록색 물감을 칠해 여름인 척 속이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부질없고 애처로운 일입니까? 자연의 섭리에 몸을 맡기는 단순한 삶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온을 선사합니다. 모진 세월의 파도를 견뎌내고 넉넉한 그늘을 갖추게 된 이 시절은 삶의 참된 풍요를 만끽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의 깊이는 그 어떤 빛보다 따뜻하고 풍요롭지요.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과 잠자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몸에 좋다는 식단과 보조제들에 파묻혀 내일의 컨디션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생명의 숨결에 감사하며 소박한 평화를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제 건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절제와 규칙이라는 가벼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육체의 수치에 매달려 정작 자신의 영혼이 헐벗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노화와 쇠약은 우리가 실패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라는 다정한 초대장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완벽해질 때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낙원에 와 있다는 머튼의 말처럼 관상이란 멀리 있는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생명의 신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몸을 통해 정성껏 빚어낸 영혼의 향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움으로 채우는 이 일상의 지혜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나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을 걱정하는 대신 당신의 영혼을 깊게 안아주었습니까? 거울 속에 늙어가는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그 모진 세월을 견뎌온 당신이라는 존재를 대견하게 여겨주었습니까?
건강이라는 집착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생명의 근원이 주는 자유로운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길 바랍니다. 육체는 날로 낡아질지라도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신비로운 기적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체험하시길 기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가벼운 걸음걸이로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성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우리가 집착을 버리고 비움의 지혜를 선택할 때마다 생명의 원천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온전합니다. 오늘 당신의 몸을 돌보는 수고보다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평화가 더 깊기를, 그리하여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손쉬운 사람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인생의 정오를 지나 저녁 노을이 길게 들이우는 나이에 접어든 당신에게 오늘 저는 조금은 서늘하지만 깊은 온기를 담은 위로를 건네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보폭에 맞춰 숨가쁘게 달려왔지요. 누군가의 든든한 부모로, 극진한 자식으로, 혹은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특히 50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며 마주하는 관계의 무게는 때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게 합니다. 평생을 다해 진심 어린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그것을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지인들, 혹은 핏줄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채워 무조건적인 인내만을 강요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가늘게 떨고 있었나요? 그토록 열심히 타인을 위해 브레이크도 없이 달려온 당신의 삶은 이제 마치 마모될 대로 마모되어 제 기능을 잃어버린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남들의 감정과 요구를 수용하느라 당신이라는 배터리는 이미 붉은 빛을 깜빡이며 방전된 지 오래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여전히 남의 연락에만 응답하려 애쓰며 에너지를 쥐어짜는 당신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눈치를 보고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 끙끙 앓으며 스스로를 내면부터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토록 시린 일을 알 듯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 것은 절대로 당신이 부족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선하고 성실하게 남을 위해 살아왔기에 당신의 내면이라는 소중한 집의 벽지가 타인의 무분별한 손때와 해묵은 갈등의 습기로 인해 금이 가고 곰팡이가 피도록 방치되었을 뿐입니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를 받아내느라 정작 당신의 거실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어진 것이지요. 이제는 그 밖으로만 향해 있던 에너지를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낡고해진 벽지를 과감히 뜯어내고 당신의 영혼이 오롯이 쉴 수 있는 정갈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남은 생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정신적 자가 면역력을 확보하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당신의 삶이 왜 지금 이렇게 아픈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그 지독한 관계의 늪과 운명의 장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냈던 한 대문호의 비밀스러운 정원으로 당신을 초대하려 합니다. 바로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화려한 양장본의 명작 선집에서 만난 헤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장의 모습이지만 그의 실제 삶은 마치 밑빠진 마이너스 통장처럼 절망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40살 무렵의 헤세에게 닥친 시련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단 한 가지만 겪어도 무너질 법한 거대한 해일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광기 속에서 그는 평화주의를 외쳤다는 이유로 조국 독일로부터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온갖 비난과 탄압, 출판 금지라는 가혹한 현실이 그를 덮쳤지요. 사회적 고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16년 그는 기둥 같았던 아버지를 여의었고 아내 마리아 베르누이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아 수용소에 입원해야 했으며 사랑하는 막내 아들 마르틴은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맸습니다. 데무노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의 일상은 신경쇠약과 지독한 고독 그리고 경제적 궁핍이 웅웅거리는 낡은 냉장고 소리처럼 밤낮 없이 그를 괴롭히던 지옥이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내면의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들려오는 그 소음은 그를 미치게 했고 결국 그는 정신분석학자 카프 박사와 융의 제자인 랑 박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극심한 어둠 속에서 헤세가 펜 대신 손에 쥔 것은 의외의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흙을 일구는 삽과 홈이었습니다. 그는 1919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스위스의 작은 마을 몬타뇰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정원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폐부를 찌를 때 그는 정원으로 나가 흙을 만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삶의 새로운 질서를 발견했습니다. 정원 구석구석에서 자라나 꽃들의 영양분을 빼앗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청객 같은 풀들을 그는 하나하나 손으로 뽑아냈습니다. 토마토 모종을 정성껏 돌보고 낙엽을 태우는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노동에 침잠했습니다. 과거 그가 시인이 되기 전 마울브론 신학교를 뛰쳐나와 방황하던 시절 시계 공장에서 수습공으로 일하며 차가운 톱니바퀴를 닦던 그 완벽한 질서에 대한 집착은 이제 생명이 숨쉬는 흙을 만지며 자신의 깨진 마음을 이어붙이는 치유의 노동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톱니바퀴를 닦으며 영혼의 기혈을 맞추려 애썼던 그 소년의 기억은 이제 몬타뇰라의 정원에서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흙 속에 생명을 심는 행위로 연결되었습니다. 낡은 냉장고 소리처럼 웅웅대던 내면의 소음은 흙을 만지는 손끝의 감각을 통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헤세는 깨달았습니다. 정신적 자가 면역력은 화려한 문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흙을 고르고 불필요한 것을 솎아내는 정직한 노동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쉽고 편안하게 사는 법은 모르지만 한 가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라고요. 그에게 정원을 가꾸는 일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행위가 아니라 외부의 소음과 나를 갉아먹는 인연들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내면의 화음을 되찾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정원의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냉정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아무리 아깝고 오랜 시간 곁에 두었던 가지라 해도 병들었거나 옆 가지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헤세는 그의 명저 데미안에서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그가 말한 파괴해야 할 세계란 바로 당신의 영혼을 옥죄고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가치관 그리고 당신을 이용하기만 하는 독이 되는 인연들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도로에서 꽉 막힌 병목 구간처럼 당신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인연들이 있다면 이제는 노련한 정원사가 가위를 들듯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을 받아주는 것이 배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방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먼저 잘라내야 할 병든 가지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정원을 지키기 위한 고결한 결단입니다. 스마트폰에 넘쳐나는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듯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차단이라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그들을 끊어내지 못해 망설이는 유약함이 결국 당신의 정원을 황무지로 만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당신의 정원에 핀 이름 모를 작은 꽃 한 송이의 숨결과 하늘을 소리 없이 흘러가는 구름 한 점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낡은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아브락사스를 향해 날아가는 새처럼 당신도 이제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답답한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소모하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짧습니다. 폐쇄가 정원에서 흙을 만지며 얻었던 그 정밀한 평온함이 이제 당신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의 기준에 당신을 끼워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자격이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남들은 저마다의 세속적인 목적과 목표를 향해 아우성치며 달려가겠지만 당신만은 그저 존재하는 이 순간의 경이로움에 만족하며 고결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대화가 당신의 마음속 서랍 어딘가에 엉킨 채 방치되었던 낡은 전선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난 당신의 발걸음은 오늘보다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신발 속 모래알 같은 불편한 인연들이 사라진 그 길 위에서 당신만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꾸려나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야 진정으로 아름답게 꽃피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쳐낸 자리에 당신만의 햇살이 가득 차오르길 바랍니다. 부디 평안한 마음으로 당신의 영혼을 깊이 보듬는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리 와서 이 낡은 가죽 의자에 잠시 편히 앉아 보시지요. 창밖으로 길게 늘어지는 저녁 노을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같은 중장년의 삶이란 어쩌면 저물어가는 빛을 붙잡으려 애쓰는 그림자와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의 끝에서 문득 마주하는 이 공허함, 남부러울 것 없이 쌓아온 일상의 무게가 갑자기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그 감각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쓸쓸함을 달래려 과거에 눈부셨던 기억들을 소환하곤 하지요. 찬란했던 청춘의 한 페이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열정, 혹시 사회적으로 가장 높이 비상했던 순간들을 되새기며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기억을 미학적 범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추억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그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우리가 덧입힌 감정의 연상일 뿐이지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행위는 찰나의 달콤한 위로를 주지만 동시에 그 시절로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며 우리를 더 깊은 우울 속에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아름다웠던 감정을 다시 한번 똑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과거의 행위를 되풀이하려 합니다. 키르케고르의 저작 속에는 콘스탄틴 콘스탄티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그는 과거 자신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주었던 베를린 여행을 완벽하게 재현해보려
다시 길을 떠납니다. 예전에 묵었던 숙소, 그 거리를 다시 찾았지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처음에 느꼈던 그 생생한 떨림을 결코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임의적이고 우연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과거의 사건은 결코 재창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반복의 실패입니다. 감각적인 즐거움과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어 사는 심미적 단계의 삶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기억은 사실이 아니라 연상된 감정일 뿐이지요. 그것을 현실에서 재현하려는 시도는 매번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입니다. 오로지 외부의 자극과 흘러간 감정에만 의존하는 삶은 결국 지독한 권태와 우울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막연한 허무함은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저 감정의 유희에 매몰되어 사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실존의 차원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 말이지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낯설고 두려운 감정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중장년의 위기 속에서 찾아오는 이 불안을 많은 이들은 떨쳐내야 할 병적인 증상으로 여기지만 실존의 길 위에서 불안은 아주 거룩한 의미를 지닙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가리켜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높은 절벽 끝에 서서 저 아래 끝을 알 수 없는 시면을 내려다볼 때 느끼는 그 아찔함은 우리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인 동시에 내가 그곳으로 뛰어내릴 수도 혹은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는 선택의 자유를 자각할 때 오는 전율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육체를 지녔지만 동시에 영원을 갈망하는 무한성을 지닌 존재이지요. 그 사이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혹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그 막막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고요한 숲속의 정적이나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느끼는 형용할 수 없는 고독함과도 같은 이 불안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현기증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의 자유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증거이며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안의 절벽 끝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사회적 관습과 군중의 시선에 휩쓸려 다니는 삶을 끝내고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는 윤리적 단계로 비약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란 사회의 도덕 규범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택하는 위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에 빠지곤 하지요. 소설 속 자베르 경감이 법이라는 공적 가치와 인간적 양심 사이에서 분열되었던 것처럼 혹은 구한말의 유인석 선생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충과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효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현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 대한 헌신과 자기 실현이라는 두 갈래 길에서 혹은 정직과 효율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순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나만의 진리를 찾아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키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조감과 반성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새의 눈처럼 자신의 모순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성찰의 자리에 서는 것이지요. 자베르 경감이 결국 선택을 회피하고 생을 마감하거나 유인석 선생이 어느 한 가치에만 매몰되었던 한계를 넘어 우리는 창조적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가치들을 내 삶이라는 커다란 그릇 안에 포용하고 그 긴장감을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차가운 한류와 따뜻한 난류가 만나는 곳에서
가장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듯이 우리 삶의 모순과 갈등은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내면의 열매를 맺게 하는 토양이 됩니다.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사회가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이질적인 가치를 합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듯 우리 개인의 삶도 대립하는 두 물결을 하나로 녹여내는 주체적인 예술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성공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 오직 근원적인 힘 앞에 홀로 서서 나만의 가치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단의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단독자가 됩니다. 군중 속에 숨어 타인의 눈치나 사회의 관습 뒤에 비겁하게 숨지 않고 절대적인 근원적 주체 앞에 홀로 서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냉엄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중장년의 시기에 찾아오는 번아웃과 허무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통념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단독자로 선다는 것은 그 노예의 사슬을 끊고 나의 실존적 양심에 따라 매 순간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억압하던 공허함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절대적 존재와 1대1로 마주하며 내 삶의 주권을 회복하는 이 여정은 결코 고독한 소외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의 영광스러운 귀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깊게 뿌리 내린 나무 한 그루를 떠올려 보시지요. 모진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무가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뻗어 자신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영원한 행복은 고통이나 시련이 없는 안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참된 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서 오는 깊은 평안입니다. 중장년의 시기는 이제 삶의 화려한 겉모습을 탐닉하던 심미적 노을의 시간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거룩한 열매의 시간으로 진입하는 입구입니다. 당신이 마주한 그 공허함과 불안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존재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친절한 안내자입니다. 오늘 이 낡은 의자에 앉아 스스로를 돌아본 이 시간이 당신만의 소중한 윤리적 결실을 맺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홀로 서 있으나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로 선택한 순간 이미 가장 고귀한 실존의 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 깊고 고요한 평화가 당신의 남은 여정 내내 함께하기를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비로소 진정한 당신만의 것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가며 자식의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뛰느라 정작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해 문득 바라본 나의 뒷모습이 낯설고 작아져 눈물 흘렸나요? 나이가 들수록 온몸이 쑤시고 여기저기 고장나는 기계처럼 내 육체가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큰 마음 먹고 운동을 시작해도 체중계 바늘은 움직이지 않고 몇 번을 반복했는지 세다 보면 금세 지치고 허무해집니다. 세상은 자꾸 숫자를 들이밀며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한다. 근육을 몇 킬로 늘려야 한다. 당신의 노력을 수치로 재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숫자에 매달릴수록 남는 것은 뻐근한 통증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깊은 자괴감뿐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가짜 의무감을 단숨에 던져버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몸이 아프고 운동에 실패했던 진짜 이유는 결코 당신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을 숫자로만 나누는 차가운 계산법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삶의 고통은 단순한 수치로 환산되지 않으며 지나온 청춘의 아쉬움 또한 몇 줄의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도 자식 걱정부터 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움직이던 날들은 사라져버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뼈와 근육 속에 새겨진
가장 숭고한 흔적들입니다. 퇴직 후 작아진 내 어깨를 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지라도 당신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숨가쁘게 달려온 길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일 뿐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나간 빈집에서 쓸쓸히 밀려오는 외로움과 앞으로 다가올 노후에 대한 불안은 당신을 끊임없이 작아지게 만듭니다.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나빠져서 남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했을 겁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몸을 움직여서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 서면 계산기처럼 올라가는 숫자들 때문에 가슴이 더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위대한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시간을 계량화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이를 지속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생명력을 설명하며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은 성숙하는 것이며 성숙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렬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철학을 운동에 적용한 것이 바로 눈덩이와 실타래의 운동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운동을 할 때 몇 분을 달렸는지 혹은 몇 번을 들어 올렸는지 계산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토막내어 바라보는 기계적인 시선에 불과합니다. 베르그송의 지혜를 빌려와 지속의 미학을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운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움직임은 단절되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됩니다. 마치 깊은 겨울날 산골짜기에서 작은 눈덩이가 구르고 굴러서 거대한 성벽처럼 커지듯이 당신의 첫 번째 가벼운 동작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팔을 굽혔다 펴는 그 동작은 단순히 횟수 하나가 추가되는 기계적인 반복이 결코 아닙니다. 앞선 움직임의 온기와 에너지가 그 다음 움직임 속으로 고스란히 스며들어 더욱 깊은 생명력으로 압축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정성스레 감아 올리는 색색의 실타래를 떠올려 보십시오. 실 한 가닥은 너무나 가늘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약해 보이지만 그것들이 둥글게 뭉쳐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매서운 겨울바람도 막아낼 수 있는 따뜻한 스웨터가 됩니다. 우리의 신체 운동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단 5분을 걷더라도 그 걸음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내일의 걸음 속에 촘촘히 압축되어 창조적 진화를 이루어냅니다. 오래된 자동차의 시동을 걸 때 처음에는 덜컹거리며 불안하지만 바퀴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길 위에 스스로의 궤적을 그리며 매끄럽게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당신의 몸은 결코 고장난 폐차가 아닙니다. 수많은 도로를 달려온 흔적과 위기 속에서도 엔진을 지켜낸 위대한 경험의 집약체입니다. 그러니 숫자가 주는 압박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셔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의 만보기 화면을 보며 오늘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숫자는 차가운 디지털 신호일 뿐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생명의 도약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때 우리는 음표 하나하나를 쪼개어 개별적인 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이전의 음이 다음 음과 결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을 만들 때 비로소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몸을 움직이는 과정도 하나의 거대한 선율이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과 발바닥이 대지에 닿는 그 감각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노래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숫자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의 육체는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닌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생명체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운동을 할 때 개수를 세는 손가락을 접으십시오. 내가 오늘 3번을 했는지 30번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요동치는 살아있는 흐름에만 집중하십시오. 젊은 날의 육체적 강인함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의 기준에 더 이상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의 지속이 축적되어 더욱 묵직하고 단단한 밀도를 가진 걸작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결리는 것은 인생을 불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그만큼 치열하게 버텨왔다는 훈장입니다. 그러한 고귀한 몸을 향해 더 이상 채찍질을 가하지 마십시오. 숫자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주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의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내 몸의 흐름을 느끼며 행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나를 구원하고 미래의 나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가장 우아한 순간이 됩니다. 실타래가 겹겹이 쌓여 따뜻한 옷이 되듯 당신의 매 순간의 지속은 노후의 불안을 잠재우고 지나온 삶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가만히 거실을 걸어다니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발걸음은 우주의 시간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중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외로이 방 안에서 보낸 시간조차 베르그송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지속의 압축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끊임없이 불안감을 주입하지만 그것은 시간의 겉모습만 보는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 숨을 쉬는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도 세포들은 쉼없이 움직이며 내일을 위한 창조적 진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내가 이룬 수많은 성과들을 통장 잔고의 숫자로 증명하지 않아도 지나온 세월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눈덩이가 스스로 무게를 더하며 언덕을 내려오듯이 당신의 삶도 매일의 성숙을 통해 더욱 깊고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갇혀 내 소중한 육체를 학대하지 말고 나만을 위한 작은 의식을 치르듯 부드럽고 우아하게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손가락을 하나씩 쥐었다 펴는 그 동작조차 위대한 철학적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감각에 온전히 몰입할 때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나만의 고요한 평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지속의 미학이 가진 힘입니다. 세상의 모든 차가운 수치들을 시원하게 비웃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지속을 품어 안은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증거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는 당신의 위대한 행진을 응원합니다. 내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은 개수를 세는 손가락을 접고 내 안의 맥박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단순한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지속의 미학을 깨달은 당신은 이제 그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도 다가올 날들에 대한 염려도 지금 이 순간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부드럽게 녹아들어 사라집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지속의 발걸음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며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일이 언제부턴가 조금씩 두려워지셨나요? 빛나던 청춘은 어디로 가버리고 낯선 노인 한 명이 서 있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팽팽했던 피부는 탄력을 잃고 눈가와 이마에는 깊은 골짜기처럼 주름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빗질을 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세월의 무정함을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날 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하셨을 테지요. 어제와 다르고 작년과 다른 내 육체는 마치 나를 배신하기라도 한 듯이 점점 무겁고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왕성했던 체력은 온데간데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며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만 늘어갑니다.
이러한 신체의 변화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인생 전체가 저물어간다는 극심한 허무함과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지나온 청춘에 대한 지독한 후회와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상실감이 가슴 깊은 곳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주름과 흰머리는 당신이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얼마나 치열하게 건너왔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예로운 삶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위해서만 내 몸을 아낌없이 갈아 넣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몸이 아픈 것보다 자식들 먹일 따뜻한 밥상이 먼저였고, 가족들의 안위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아가며 일터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결려도 그저 파스 한 장으로 겨우 버텨내며 그 모든 삶의 무게를 견뎌왔던 당신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한 후 작아진 내 뒷모습에 남모르게 눈물 흘리던 밤도 있었을 것이고, 장성한 자식들이 모두 떠나버린 빈 둥지에서 급격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며 내 몸의 쇠약함을 더 크게 체감하셨을 겁니다. 내가 아파도 가정을 위해 멈출 수 없었던 그 눈물겨운 세월이 바로 당신의 역사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수많은 비명과 통증을 그저 일시적인 피로로 치부해버리고,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느라 정작 내 육체가 얼마나 지치고 멍들어가고 있었는지 돌볼 여유조차 전혀 없었을 테지요. 이제 나이 들어 여기저기 고장나고 예전 같지 않은 내 몸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관리를 못했을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젊은 날을 헛되이 보낸 것은 아닐까, 내 몸을 너무 방치했던 것은 아닐까 하며 밀려오는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와 아픔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나 나태함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단단한 결실을 맺는 가을의 계절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입한 것뿐입니다. 봄날에 피어나는 화려한 꽃은 지나가는 모든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꽃잎은 결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은 바람이 불면 쉽게 낙화하고, 차가운 비가 내리면 금세 시들어버리는 찰나의 신기루 같은 아름다움일 뿐이지요. 반면 가을날의 단단한 나무를 보십시오. 화려했던 꽃잎은 이미 오래전에 떨어졌고, 푸르던 잎사귀마저 모두 빛을 발해 대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황량하고 쓸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비바람과 태풍을 견디며 축적해온 단단하고 묵직한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나무의 표면은 거칠고 투박해졌으며 여기저기 상처 입은 흔적이 가득하지만, 그 거친 껍질 내부에서는 마침내 가장 깊은 풍미를 지닌 단단한 열매가 묵직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봄의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이며, 나무의 진짜 완성은 바로 이 가을날의 결실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금 육체가 바로 그 가을날의 단단한 열매이자 세월의 깊이를 머금은 삶의 결실입니다. 젊은 시절의 매끄러운 피부와 탄력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잠시 빌렸었던 봄날의 꽃잎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껍데기의 화려함이 걷히고 난 뒤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의 참된 알맹이가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노년에 대해 그의 명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다행히도 즐길 수 있는 많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법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말이다. 라고 말이죠. 세네카의 통찰처럼 나이 듦이란 육체의 무기력한 퇴화나 추락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완숙하고 깊은 즐거움을 비로소 방해 없이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황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형적인 기준과 타인의 냉정한 시선에 갇혀서 내 몸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에게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 내 몸을 혹독하게 굶주리게 만들거나 불편한 옷과 신발에 내 몸을 맞추며 부단히도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조금이라도 살이 찌거나 주름이 생기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괴로워하며 내 육체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채찍질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던 불안하고 위태로운 봄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잎을 미련 없이 떨어뜨린 가을의 대나무와 화렵수들은 더 이상 지나가는 바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나이테가 새겨진 줄기는 어떤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중심을 잃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위엄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당신의 몸에 새겨진 주름과 조금은 무거워진 육체 또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깊고 위대한 삶의 나이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울 속의 나를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관대한 시선으로 꼭 안아주어야 마땅합니다. 처지기 시작한 당신의 눈꺼풀은 세상의 수많은 모순과 아픔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너그럽게 포용할 줄 아는 깊은 지혜의 눈을 갖추었음을 뜻합니다. 조금은 굽어지고 둔해진 어깨와 등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계와 미래를 위해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도 끝내 쓰러지지 않고 버텨낸 가장 위대한 승리자의 어깨입니다. 예전보다 조금은 느려진 걸음걸이는 인생을 조급하게 쫓겨가듯 살지 않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천천히 음미하며 내 페이스대로 거닐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의 걸음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몸이 보냈던 수많은 눈물겨운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고마운 나의 육체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감사를 눈물로 전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평생 나라는 영혼을 태우고 거친 자갈밭과 가시밭길을 묵묵히 달려와준 이 소중하고 눈물겨운 내 몸을 향해 가장 따뜻한 손길을 건네십시오. 손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내 손을 스스로 가만히 맞잡아 보십시오. 이 손바닥의 굳은 살과 거친 감촉은 자식들을 키워내고 가정을 일궈낸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한 가치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십시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다고, 내가 너를 너무 함부로 대해 미안하다고, 하지만 내게 너는 여전히 가장 자랑스럽고 우아한 육체라고 진심을 담아 확언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천편일률적인 미의 기준에 내 소중한 육체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이제는 단호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젊음이라는 화려하고 얇은 포장지가 시간의 강물에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간 지금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함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이 외부로 배어나오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성스러운 진화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나무가 단단해지는 과정을 보고 그 누구도 추하다거나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자연의 장엄한 섭리 앞에 고개를 숙이며 경외감을 느낄 뿐이지요. 지금 당신의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초라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시간과 인생의 희로애락을 머금고 더없이 우아하고 기품 있게 익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위대한 가을의 결실을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나 스스로가 온전히 인정하고 열렬히 사랑해주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남은 제2의 인생 여정은 그 어떤 청춘의 나날보다 더욱 깊고 고요하며 찬란하게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나온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당신의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 그리고 세월을 견뎌낸 묵직한 육체야말로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일무이하고 아름다운 삶의 위대한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거울을 보실 때마다 서글퍼하거나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그 오랜 풍파를 이겨낸 위대한 영웅을 향해 환한 미소와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꽃이 진 자리에 비로소 단단한 열매가 맺히듯 당신의 삶은 지금 가장 우아하게 완성되고 있습니다. 풍파가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이 고요하고 찬란한 평화를 온전히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깊어가는 밤, 여러분의 마음 한편을 가만히 두드리는 나직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무겁지만 생의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우리 삶의 배낭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평생을 바쳐 차곡차곡 쌓아온 그 화려한 이름표들이 지금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짓누르고 있습니까? 젊은 날의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단단한 지위를 얻기 위해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이 곧 나의 인격이라 믿었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속도가 곧 나의 가치라 여겼지요. 하지만 어느덧 생의 정점을 지나 노년의 문턱에 선 지금 그 무거웠던 이름표들은 마치 주인을 잃은 그림자처럼 우리 곁을 서성입니다. 과거의 직업적 정체성에 매몰된 채 예전의 상무님이나 박사님이라는 호칭이 사라진 현재의 나를 마주하는 일은 때로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과거의 영광은 흐릿해지고 현재의 공허함이 그 자리를 채울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온 것은 성취가 아니라 차마 내려놓지 못한 어제의 무게였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로운 나그네가 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사회적 지위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불안해하며 살아온 것일까요?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저서 불안을 통해 우리가 겪는 이 심리적 고통의 실체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갈구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단순히 돈이나 권력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진 지위에 따라 달라지곤 하니까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세상이 따뜻한 미소와 존중을 보내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의 시선은 마치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온 이 능력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혹한 채찍을 휘두릅니다. 성공은 오로지 당신의 능력 덕분이고 실패는 전적으로 당신의 게으름이나 무능 탓이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지위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수단을 잃어버리는 근원적인 공포로 다가옵니다. 속물적인 관념에 젖은 이들은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고 지위가 없는 이들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무시하곤 하지요. 이 견고한 불안의 벽 안에서 노년의 평정심은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불안의 벽을 허무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새로운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를 인생이라는 길 위에 자유로운 나그네로 만드는 보헤미안 정신입니다. 보헤미안 정신이란 단순히 옷을 허술하게 입고 정처 없이 방랑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위계 질서로부터 나의 심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일이며 세상의 잣대가 아닌 나만의 도덕적 렌즈로 가치를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부와 권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속물적 관념을 단호히 거부하고 인간 내면에 깃든 고귀함과 성품에 주목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보헤미안은 살 만큼 살다가 미련 없이 떠날 줄 아는 나그네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들은 배낭 속에 금은보화를 가득 담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가장 큰 자산임을 알고 있지요. 버지니아 울프나 버트런드 러셀 같은 지성들이 머물렀던 런던의 블룸즈버리 거리처럼 보헤미안들은 세속적인 성공보다 지적 즐거움과 영적인 자유의 가치를 둡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가벼워진 어깨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배낭의 무게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담을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공간에 가장 먼저 담아야 할 것은 바로 불완전함을 긍정하는 미학입니다. 런던의 인생학교에는 불완전 단지라고 불리는 작은 미니 다랑아리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시대 백자 다랑아리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것이지요. 다랑아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원형이 아닙니다. 조금은 찌그러지고 구워지는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흠집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지 않은 형상이 오히려 보는 이에게 깊은 관용과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도 이 다랑아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흠집 하나 없는 매끄러운 항아리가 되려 애썼고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세상을 다 잃은 듯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우리 몸에 새겨진 주름과 조금은 느려진 발걸음 그리고 우리가 겪은 실패의 흔적들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입니다. 과거에 완벽했던 성공에 집착하며 현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찌그러진 부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부족함도 한 송이 꽃처럼 보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불완전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가장 따뜻한 증표입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도 인자한 미소를 나눌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자신을 긍정했다면 이제는 잊고 지냈던 일상의 놀이를 회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생산성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은퇴 후에도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다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결정 피로감에 기진맥진하곤 하지요. 하지만 보헤미안의 삶은 언제나 생산적일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매일의 사소한 행동들을 축복받은 단조로움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성자나 부처의 옷을 개듯이 정성껏 빨래를 개거나 동네 골목길을 아무 목적 없이 천천히 걷는 행위 속에 깃든 신성함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런던 인생학교의 도시 탐험 수업처럼 우리는 다시 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의 런던에서 어른들이 심야에 카약을 타고 템스강을 오가거나 익숙한 도시의 샛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모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즐거워지는 법을 잊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8세기 화가 샤르댕은 루브르 박물관의 화려한 전시보다 시장에서 사온 사과의 표면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일에서 더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우리 역시 거창한 해외여행지가 아니라 우리 동네 이름 없는 카페에서 낯선 이의 손짓을 관찰하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음미하며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여행지가 된다면 우리는 늘 길 위에 있는 셈입니다. 그 여행의 가장 깊숙하고 풍요로운 장소는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자극과 화려한 관광지를 찾아 비행기 표를 사고 비싼 호텔에 머물지만 알랭드 보통은 진정한 여행이 물리적 이동이 아닌 정신적 확장의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그 어떤 가상현실 기기나 카메라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기억이라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설렘보다 소파 위에서 10년 전 그 해변에 짠 내를 다시 맞는 일이 왜 더 우아한 여행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얻은 추억들을 제대로 다룰 줄 알게 될 때 더 이상 새로운 경험에 탐닉하지 않아도 영혼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코르크 벽으로 된 방 안에 누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불멸의 작품을 썼습니다. 진짜 프루스트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박물관에 재현된 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누워있는 숙소의 침대 위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고요한 시간, 10년 전 친구와 함께 올랐던
꽃 가득한 산의 공기를 소환해 보십시오. 추억은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값싼 즐길 거리이자 가장 강력한 위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풍요로운 마음을 품고 생의 마지막까지 이어질 가장 우아한 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뒷모습을 남기게 될까요? 보헤미안 정신의 최종 단계는 집착을 내려놓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그 인자한 미소를 남기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화려한 이력서는 시간이 흐르면 바스러질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의 가슴에 남긴 따뜻한 여운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향기가 됩니다. 떠날 때를 아는 나그네는 뒤를 돌아보며 슬퍼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정돈하고 함께 길을 걸었던 이들에게 고마운 눈인사를 건넬 뿐이지요. 죽음 또한 여행의 일부로 담담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포용했던 그 넉넉한 마음으로 마지막 발자국을 찍는 것입니다. 화려한 이력서 대신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라는 여운을 남기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보헤미안의 정착지입니다. 영상을 마치는 이 시간,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 배낭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에 억지로 채워 넣었던 무거운 돌덩이들이 있다면 이제는 길가에 가만히 내려두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늘 우리가 나눈 자유와 위로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너그러운 미소를 채워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어떤 짐을 내려놓고 어떤 미소를 담으시겠습니까? 비록 몸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당신의 영혼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보헤미안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이 가장 당신다운 모습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그리고 그 뒷모습이 누군가에게 따스한 봄볕 같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창밖으로 길게 드리워진 저녁 그림자를 바라보며 문득 발밑에 쌓인 낙엽 같은 후회들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신지요?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 가을의 문턱에 선 분들에게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한 가능성의 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혹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차가운 물처럼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때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과거의 회한과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신성한 영토인 지금 이 순간을 유령처럼 배회하곤 합니다. 우리가 왜 항상 지금이라는 실제를 놓치고 과거의 그림자나 미래의 안개 속을 헤매는지, 그 심리적 원인을 냉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시간의 부속품으로 스스로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방황은 단순히 마음이 고단한 문제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현재에만 깃들 수 있는 신성한 힘을 스스로 갉아먹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통치할 주권을 포기하는 일종의 정신적 빈곤이며 우리 내면의 위대함이 발현될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무력한 방황을 멈추게 할 강력한 지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미국의 거인 랠프 월도 에머슨입니다. 그는 우리가 잃어버린 현재성의 회복이 왜 우리 삶의 혁명적 전환점이 되는지를 평생에 걸쳐 역설했습니다. 에머슨이 강조한 자기 신뢰는 단순히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근원적 자아를 신뢰하라는 외침입니다. 에머슨은 우주의 거대한 생명력인 대령이 우리 개인의 영혼을 통해 흐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힘은 오직 현재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만 우리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에머슨은 인간이 현재에 살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습성을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인간은 현재에 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다.
과거를 슬퍼하거나 주위에 펼쳐진 풍요를 무시하고 발끝을 들고 미래를 보려 애쓴다는 그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학적으로 분석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머슨과 그를 깊이 흠모했던 니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전유, 즉 외부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에머슨은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가 사과만 한 크기로 줄어든 지구를 가져와 그에게 먹으라고 말하는 꿈이었지요. 그는 세계를 통째로 먹어치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유와 동화의 미학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산다는 것은 나에게 닥친 과거라는 재료를 먹어치워 나의 피와 살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후회되는 과거조차 그것을 외부에 둔 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 안으로 끌어들여 나의 힘으로 용해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를 제약하는 운명의 무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에머슨은 운명을 해골의 구조나 척추의 형상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기질, 신체적 노화, 사회적 단절 등은 마치 척추의 뼈마디처럼 단단하게 우리를 구속합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성은 운명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운명의 굴레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의 노예가 아닌 그 운명을 재료로 삶을 빚어내는 창조자가 됩니다. 운명이라는 척추가 단단할수록 그 위에 세워진 지성의 힘은 더욱 곧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 운명은 비로소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일어설 견고한 대지가 됩니다. 이 추상적인 철학은 늦가을 단풍이 떨어지는 풍경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종말을 생각하지만 인문학적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다음 생명을 위한 가장 치열한 전유의 과정입니다. 겨울 보리가 차가운 눈 아래에서 끈질기게 생명력을 키워내듯 우리 삶의 고통과 시련 역시 성장을 위한 자극제입니다. 니체는 에머슨에게서 이러한 즐거운 학문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연료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에머슨은 오늘은 변장한 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매일 반복되는 가사 노동이나 무미건조한 산책길, 그 속에 사실은 거대한 권위를 가진 왕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왕이 변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나태함과 편견이 왕의 품격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저 내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만 여길 때 왕은 결코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마시는 찻잔의 온기, 곁에 있는 이의 낮은 숨소리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는 찰나, 평범했던 하루는 거대한 주권과 위대함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하루 속에 숨겨진 왕을 대접하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도시의 인형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뉴햄프셔의 건실한 소년처럼 살고 계십니까? 사회가 정해준 틀에 자신을 맞추고 남의 눈치를 보며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삶은 생기를 잃은 인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 에머슨이 예찬한 뉴햄프셔의 소년은 다릅니다. 그는 농사를 짓다가도 장사를 하고 학교를 세우다 신문을 편집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고양이처럼 발로 착지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실패조차 그에게는 새로운 실험일 뿐입니다. 100번의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를 자신의 힘으로 동화시키며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주체적인 삶의 원형입니다. 현재를 온전하게 긍정하는 태도는 우리 노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재설계해 줍니다. 육체는 조금씩 쇠약해지고
사회적 직함은 사라질지언정 매 순간 현재의 신성을 발견하는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과거의 나라는 낡은 허물을 전유하여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일, 그것은 인생의 황금기에 비로소 만끽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향연입니다. 오늘을 1년 중, 아니 내 평생 중 최선의 날로 선포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라는 쇠사슬을 끊어내고 미래의 불안이라는 안개를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선언은 바로 나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공기를 평소와 다르게 느껴보십시오. 창밖을 스치는 바람의 감촉, 식탁 위에 소박한 반찬이 내뿜는 냄새, 그리고 이 독백을 듣고 있는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 감각의 변화가 주는 생동감이 바로 당신이 되찾은 주권의 증거입니다. 변장한 왕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그 왕은 당신에게만 허락된 오늘이라는 보물을 남김없이 누리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눈부신 날은 이미 지나가 버린 청춘의 어느 지점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어느 날도 아닙니다. 바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지금, 당신의 발이 닿아 있는 오늘입니다. 깊은 여운 속에서 오늘이라는 보물을 품에 안고 평온한 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장 눈부신 오늘을 축복하며 나직한 인사를 전합니다. 창밖의 새벽빛이 푸르스름하게 밀려오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문득 마주한 스스로의 모습과 어떤 인사를 다정하게 나누셨나요? 세월의 강을 굽이굽이 건너온 우리에게 나의 늙어가는 얼굴은 때로 아주 낯선 이방인을 마주하는 서늘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욕실의 뿌연 김서림 사이로 서서히 드러나는 얼굴, 그 위로 겹쳐지는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과 어느새 성성해진 흰머리는 예전 같지 않은 탄력으로 우리를 서글프게 만들며 문득 손끝으로 매만집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 주름을 삶의 훈장이 아닌 마침표로 보기 시작했을까요? 그 깊은 골 속에 새겨진 수많은 사연과 인내의 시간은 간대없고 이제는 그저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무력하게 퇴장을 기다리는 구경꾼이 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건네보려 합니다. 그 주름은 멈춤의 신호가 아니라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의 무대로 나아가라는 세상의 부름이자 새로운 인생을 여는 가장 아름다운 초대장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이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다는 증거이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이 사유의 시간이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행을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사회적 성취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숨가쁘게 걸어왔지요. 그래서 은퇴나 노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것을 오직 성취 끝의 휴식으로만 정의하곤 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저 편안하게 쉬며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이 평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달콤할 것만 같았던 휴식의 시간이 찾아오면 예상치 못한 심리적 공허함이 우리를 덮칩니다. 사회적 역할이라는 두터운 외투를 벗어던진 뒤 찾아오는 막막한 공허함은 겨울날의 한기보다 훨씬 무겁고 매섭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어느 순간 세상에 내가 더 이상 쓸모없을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자기 존재의 부정으로 바뀌는 찰나를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요? 이것이 바로 현대의 많은 중장년이 겪는 실제적인 통증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단순한 멈춤은 휴식이 아니라 무기력이라는 늪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무심히 지나치던 바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꽃과 조우할 충분한 시간이 생겼음에도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그 꽃의 향기를 맡을 여유조차 증발해버리는 모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좁은 감옥은 우리를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고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결국 우리를 살아있는 박제로 만들고 맙니다. 이 깊은 혼란의 안개 속에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철학적 이정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내면의 능동적인 활동성을 회복하여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펴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8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지성, 볼테르의 지혜를 빌려오고 싶습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도 결코 펜을 꺾지 않았던 열정적인 활동가였습니다. 볼테르는 그의 저서 관용론과 수많은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벼락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활동함으로써 그 값어치가 있으며 빈곤한 휴식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이지요. 이 말은 단순히 몸을 바쁘게 움직여 노동하라는 세속적인 권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이란 우리 내면의 생명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고결한 능동성을 의미합니다. 볼테르의 삶을 가로지르는 핵심 정신인 관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에 대한 진정한 관용은 스스로를 방치하거나 단순히 쉬게 하는 방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지혜와 재능을 썩히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 즉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세상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주는 용기야말로 자신을 향한 가장 숭고한 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에 기여하며 자신의 실존을 주체적으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볼테르가 68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맞닥뜨렸던 장 칼라스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프랑스 사회는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개신교도였던 장 칼라스는 아들을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참혹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미 노학자가 되어 편안한 여생을 즐길 수 있었던 볼테르였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죽음을 기리고 불관용의 사회적 불의에 맞서기 위해 무려 3년 동안 모든 정열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수천 장의 편지를 쓰고 법적 논리를 구성하며 세상의 편견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가 그토록 능동적으로 활동했던 이유는 그것이 곧 자신의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칼라스의 무죄를 끌어냈고 그의 이 활동은 유럽 전역에 관용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볼테르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활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입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혹은 이 세상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는 실존적 감각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배움과 나눔이라는 두 개의 날개로 고결한 자아 실현의 과정을 피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활동이라는 단어의 낡은 정의를 과감히 지워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고단한 노동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책장을 넘기고 잊고 지냈던 예술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 붓을 들거나 악기를 만지며 평생 쌓아온 지혜를 후대와 나누는 모든 행위가 바로 볼테르가 말한 값어치 있는 활동입니다. 배움은 육체의 나이를 잊게 만드는 신비로운 마법과 같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익히며 낯선 세계의 문화를 탐구하거나 복잡한 사유의 타래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세포는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능동성은 우리를 노년의 무기력이라는 심해로부터 건져 올려주는 유일한 구명줄입니다. 배움이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라면 나눔은 그 근육을 사용하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실천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게 하며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전달되는 살아있는 미소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활동이 어떻게 우리를 심리적으로 해방시키고 사회적인 환원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누군가와 기꺼이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비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거대한 세상의 흐름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것은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길을 잃은 젊은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조언 한마디, 이웃의 고통을 묵묵히 들어주는 넉넉한 귀, 혹은 평생을 통해 익힌 사소한 기술이라도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하는 행위는 우리를 사회적 효용의 중심에 다시 세워줍니다. 고요한 찻잔 속에 퍼지는 향기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는 그 사람의 기억 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그 감사의 메아리는 다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미소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눔은 결코 내가 가진 것을 덜어내는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샘물을 고이지 않게 흐르게 하여 항상 맑고 신선한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경이로운 순환의 법칙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노년의 미소는 자애로우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함을 지닙니다. 그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빛이 되어 전염되고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관용적인 곳으로 변화시키는 조용한 혁명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활동과 배움, 그리고 나눔의 여정 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나 자신입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끊임없이 배우며 남김없이 나누는 삶을 선택한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줄 수 없는 고귀한 광채가 머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해야 할 살아있는 미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게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미소는 결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만 당신이 스스로를 방치했던 시간 동안 잠시 어둠 속에 숨어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미소에 다시 뜨거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시간입니다. 활동하는 노년은 단순히 생존을 연장하는 물리적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며 살아있는 미소로 삶의 후반전이라는 위대한 교향곡을 완성하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책을 다시 펼치고 마음에만 품고 있던 배움의 길에 첫 발을 내디디며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당신만이 가진 그 귀한 지혜의 샘물을 세상 밖으로 조금씩 흘려보내십시오. 활동함으로써 당신의 값어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나누어줌으로써 내면의 풍요를 만끽하십시오. 늙어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하는 삶의 태도는 오직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활동하는 당신은 늙지 않습니다. 그저 깊어질 뿐입니다. 깊어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활동의 불꽃이 다시금 찬란하게 지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했던 어제의 그림자는 저 멀리 밀어두고 주체적인 삶의 주인으로서 환하게 미소 짓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습니다. 활동함으로써 그 고귀함을 증명하고 나누어줌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그 위대한 여정에 저의 기도와 응원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면서도 가슴 뛰는 활기찬 시간 보내시길 빌며 여러분의 삶의 궤적마다 살아있는 미소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혹은 희망찬 아침이 되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으며 당신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빽빽하던 달력이 하얗게 비워지고 나를 증명하던 전화벨 소리가 일제히 멈춘 아침을 맞이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평생을 매여있던 의무라는 단어가 사라진 자리, 그 거대한 여백이 주는 낯선 고요는 홀가분하기보다 때로 숨이 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문득 손을 내려다보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주름이 눈에 보이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헛헛함과 함께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솟구칩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온 것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으며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감각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에 느끼는 신체적 무력감이 아닙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를 구토라는 독특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평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사회적 직함과 역할이라는 안전한 항구를 떠나 마주하는 망망대해의 막막함과 같은 것입니다. 내 존재를 증명해주던 껍데기가 사라지고 아무런 본질 없이 벌거벗은 실존만 남은 상태, 검푸른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듯한 불안입니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바로 이 지점이 진정한 항해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막막한 허무함은 지금까지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이라는 정해진 항로에 맞춰 살아온 거짓된 나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라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태어난 환경이나 지나온 세월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다고 믿곤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종이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칼은 종이를 자르겠다는 분명한 목적과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사물입니다. 즉, 처음부터 정해진 항로만을 오가도록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화물선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사물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르트르의 그 유명한 명제인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타나고 스스로를 발견하며 세상 속에 불쑥 솟구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정의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구상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항해 그 자체일 뿐입니다. 어느덧 가면이 벗겨진 계절의 시기에 접어들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거나 내 팔자가 이렇지 뭐라며 스스로를 고정된 틀 안에 가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가장 고귀한 특성인 자유를 포기하는 행위이자 스스로를 꼼짝 못하는 섬으로 만드는 기만입니다. 우리는 미리 설계된 종이칼이 아니라 매 순간 키를 잡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뜻하며 이는 노년의 삶이 쇠퇴가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창조의 항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나온 과거와 그로 인한 후회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사르트르는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굳어져 버린 즉자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대자 존재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이미 일어나 바꿀 수 없는 바다 밑의 단단한 암초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현재 살아 움직이는 의식인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자 존재인 인간의 의식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무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식이라는 키를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 과거의 암초를 난파의 상처로 남겨둘 수도 있고 새로운 항로를 열어줄 걸음으로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의 실패를 단순히 인생의 걸림돌로 둘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로 재해석할 것인지는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라는 닻에 매몰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은 현재의 자유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나쁜 믿음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과거가 현재의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과거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삶의 파도가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그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자유로운 의식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유는 축복인 동시에 무거운 형벌이자 책임과도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항로를 선택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을 넘어 인류 전체의 모델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아브라함의 고뇌에 비유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이 정말 천사의 목소리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결국 아브라함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 내가 내리는 선택이 인간이란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전형을 세상에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깊은 책임감과 고뇌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수많은 선원의 생명을 책임지는 선장이
폭풍우 속에서 침노를 결정할 때 느끼는 고뇌와 같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이 오늘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인간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하나의 나침반이자 모델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고뇌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절대적인 존엄성을 부여하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인류 전체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기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미래라는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내던지는 행위를 뜻합니다. 존재의 허물을 깨달은 뒤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며 구원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기록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함으로써 스스로의 본질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날카로운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자유로운 선장이 아닌 고정된 성격이나 직업을 가진 사물로 박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후 주변의 시선에 민감해지거나 사회적 지위가 사라진 것에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트르와 평생의 동반자였던 보부아르의 관계를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서로를 소유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며 주체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평생 노력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센 폭풍우에서 벗어나 나만의 내면적 진실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적이 아니라 함께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연대할 동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통찰처럼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선택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노년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삶의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가장 핵심적인 자유의 정수만을 남기는 위대한 완성을 향한 항해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에 자신을 헌신할지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만의 권리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거의 회한에 잠겨 오늘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눈부신 자유를 발휘하여 당신의 인생이라는 바다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당신이 만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준엄하면서도 명쾌한 책임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 뒤에는 그 어떤 운명의 파도도 당신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강력한 희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당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십시오. 비록 힘은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이 손은 여전히 키를 잡고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 되는 삶,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의지로 빛나는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철학적 용기를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당신만의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빚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우선순위는 안주가 아니라 초월에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스스로를 발명하며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나다운 방향으로 키를 돌리는 그 위대한 여정에 실존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가을이라는 문턱을 서서히 넘어서면 우리는 문득 정체 모를 마음에 발을 헛디디곤 합니다. 분명 자녀들은 장성하여 품을 떠났고 사회적인 소임도 어느 정도 원만하게 마쳤으며 남부러울 것 없는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도 가슴 한구석에선 까닭없는 눈물이 고이거나 숨이 턱 막히는 답답함이 불쑥 밀려오곤 하지요. 흔히들 이를 두고 마음의 감기가 찾아왔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존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아주 깊고 숭고한 철학적 질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이 역설적인 질문은 우리가 평생토록 억눌러온 감정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이곳저곳이 아파오는 증상들은 실은 제때 흐르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들이 육신을 빌려내지르는 간절한 비명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이자 철학의 깊은 바다를 개척한 윌리엄 제임스의 사유와 발자취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 마음의 진짜 정체를 깊이 탐구해보고 일상의 고통을 단순히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 삶의 진실을 찾아 떠나는 치유의 여정으로 새롭게 정의해보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겪는 경험의 실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1860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선출되고 조랑말 속다루 편이 미대륙을 횡단하던 시기 18세의 청년이었던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의 삶을 어디로 던져야 할지 몰라 깊은 방황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가 되고 싶어 예술가들과 교류했지만 소질이 없음을 깨닫고 크게 좌절했으며 부친의 권유로 화학을 공부하다가 생리학으로 다시 의학으로 전공을 바꾸며 끊임없이 흔들렸지요. 심지어 육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의대 학업을 중단하고 독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시련과 굴곡진 방황의 끝에서 그는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문을 활짝 열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많은 학생의 영혼을 일깨우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런 삶의 궤적은 의식의 흐름이라는 혁명적인 개념으로 아름답게 승화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우리의 의식을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맑은 시냇물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앙리 베르그송이 말한 지속과도 맥을 같이 하며 우리 마음이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화하며 흐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임스는 이를 근원적 경험주의라 명명하며 우리의 경험이 이중적인 속성을 지녔다고 봅니다. 즉 경험에는 감각되는 내용물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의미와 가치가 동시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경험이 어떤 맥락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되고 또 다른 맥락에서는 사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식물학적 데이터에 불과하겠지만 노년의 누군가에게는 먼저 떠나보낸 소중한 인연의 미소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사실은 본래 하나로 엉켜있는 순수 경험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소한 기분과 몸의 감각들은 단순한 착각이나 일시적인 환상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확실한 사실인 셈이지요. 그러니 내면의 흐름을 억지로 부정하지 말고 그 흐름 자체가 바로 나임을 온전히 긍정할 때 우리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신체의 힘에 주목할 차례입니다. 제임스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퍼진다는 파격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제임스 랑게 이론이지요. 보통 우리는 어떤 사건을 직접 겪고 나서 마음이 먼저 반응한 뒤 몸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제임스는 신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뇌가 그 변화를 지각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감정의 실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무거울 때 억지로라도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입꼬리를 올리며 힘차게 걷는 구체적인 행위가 실제 뇌의 신경지도를 바꾸고 마음을 반전시킵니다. 저는 이를 마당을 쓸어내며 길을 내는 쌀이빗자루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밤새 눈이 하얗게 쌓여 어디가 길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 막막한 아침에 방 안에 앉아 고민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길이 나타나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쌀이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눈을 쓸어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걸어갈 포근한 길이 눈앞에 드러나지요. 신체적 움직임은 이 쌀이빗자루와 같습니다. 반복적인 산책과 정돈된 자세와 부드러운 미소가 우리 뇌에 나는 지금 평온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거칠었던 마음의 길을 매끄럽게 닦아냅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추상적인 생각의 늪에서 구체적인 몸의 움직임으로 가져올 때 우리는 세월의 무게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마음의 응어리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신체적 반응 위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샤우터와 싱어는 우리가 느끼는 신체적 각성에 어떤 인지적 딱지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감정의 실체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베이지안 추론의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베이지안 모델에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형성된 기대치인 사전 신념과 현재 몸이 느끼는 자극인 우도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결과물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의 무게가 강력한 사전 신념이 되어 지금의 사소한 가슴 떨림을 불안이나 공포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공식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똑같은 신체 반응을 두고도 이를 나를 괴롭히는 통증이나 불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생명력의 꿈틀거림 혹은 기분 좋은 설렘으로 재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메마른 펌프에서 깊은 곳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성스레 붓는 마중물 한 바가지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긍정적인 해석은 멈춰있던 치유의 에너지를 다시 흐르게 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인지적 재구성의 힘이 바로 세월의 통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인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독특하고 가슴 아픈 응어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유교적 정서 아래 남몰래 쌓여온 화병이라는 존재이지요. 제임스의 철학적 시각에서 보면 감정은 우리 존재를 통과해 흘러가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분노와 슬픔이 찾아왔을 때 이를 억지로 막아서면 그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내부에서 폭발하여 우리의 육신과 오장육부를 깊게 상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정이 마치 세찬 바람을 기쁘게 맞이하여 고운 소리를 내는 처마 및 풍경과 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람이 불지 않기를 간청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나를 통과해 지나갈 때 나만의 맑고 고운 소리를 내며 그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소진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깊은 슬픔을 밖으로 쏟아내고 필요할 때 분노를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무질서한 폭발이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무너진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숭고하고 신성한 의식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내 영혼을 맑게 정화하는 가장 정직한 반응이자 치유의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정성껏 모아 여러분 마음속 고요한 아궁이에 작은 불씨 하나를 살려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오고 남겨진 앞날이 아득하고 막막하게 느껴지겠지요. 하지만 윌리엄 제임스가 강력하게 강조했듯 우리에게는 믿으려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 삶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굳게 믿는 것, 그리고 이 우주가 인간의 작은 노력에 의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개선주의를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점차 꺼져가는 아궁이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행하는 조용한 아궁이의 부채질처럼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작은 희망의 불꽃을 지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의 미소는 당신이 행복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행복해지겠다는 당신의 고결한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지어 보일 그 작은 미소는 비록 조금은 어색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치유로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뇌라는 물리적 장치 속 단순한 활동인 동시에 온 우주의 의미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신비로운 영역이지요.
인생의 가을날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여정이 맑은 시냇물처럼 흐르고 처마 및 풍경처럼 고운 소리를 내며 따뜻한 아궁이의 온기처럼 깊고 아늑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며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곧 아름다운 인생의 무늬가 될 것입니다. 부디 평안하시고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내가 정성껏 쌓아 올린 성벽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덧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며 우리는 종종 거울 앞에 서서 낯선 고독과 마주하곤 합니다. 떠나간 자식들의 빈방과 평생을 바친 책상 위의 먼지, 그리고 낡은 수첩 속에만 남아있는 희미한 이름들까지 말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갈수록 차갑고 문득 나만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멈춰버린 지독한 상실감이 찾아오곤 하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늘진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의 손을 잡으며 조금 다른 이야기를 건네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아픔은 결코 당신이 나약하거나 도태되었기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 루소는 일찍이 우리에게 귀한 위로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그만큼 당신의 본성이 순수하고 섬세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무디게 만들지 못한 분들, 여전히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맑은 영혼을 간직한 분들만이 비로소 깊은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귀한 섬세함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정직한 동력이자 우리 안에 잠자던 거대한 생명력이 기지개를 켜는 신호탄이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부서짐을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재구성하는 역동적 움직임으로 해석한 한 철학자의 시선을 빌려와 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저와 함께 마음의 숲길을 걸으며 드니 디드로라는 이름의 철학자를 만나보시지요. 18세기 프랑스의 지성 드니 디드로는 세상을 고정된 딱딱한 실체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주를 끊임없이 파괴되고 다시 새로운 형태로 결합하는 거대한 역동적 과정 그 자체로 보았지요. 흔히 유물론이라고 하면 차갑고 죽어있는 물질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디드로가 주창한 생물학적 유물론은 전혀 결이 다릅니다. 그는 아주 작은 분자 하나하나에도 내면의 의욕 혹은 열망이라 번역되는 니수스라는 잠재적 활력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주의 가장 미세한 알갱이조차 단순히 죽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다른 존재와 연결되고자 하는 뜨거운 생명력을 품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당신을 이루는 내면의 생명 분자들이 더 나은 결합을 위해 치열하게 자리를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디드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나 더 들려줍니다. 그는 자연계에서 기형과 혼종이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음 질서와 완벽히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저마다 기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즉 남들과 조금 다르고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당신의 모습은 비정상이 아니라 자연의 역동적인 질서 안에서 피어난 지극히 평등하고 고유한 생명의 한 양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무늬를 가진 기형이자 혼종이며 그렇기에 우리 중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평등입니까? 이처럼 우주 전체가 치열하게 변화하며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의 무너짐 또한 그 안에 깊은 미학적 가치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와편담이라 불리는 우리네 옛 돌담을 떠올려 봅니다. 지붕에서 떨어져 깨진 기와 조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쓸모없는 쓰레기라 여겨 내다버리지만 지혜로운 장인은 그 깨진 조각들을 정성껏 거두어 진흙과 섞어 담장을 쌓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와편담은 매끈한 새 기와로 올린 지붕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과 견고함을 지니게 되지요. 부서진 기와의 날카로운 단면들이 진흙 속에서 서로의 빈틈을 메우고 단단하게 엉겨붙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하학적이고도 오묘한 무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 입은 기억들과 아픈 이별의 파편들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흉하게 만드는 흠집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자아의 문양을 새기기 위한 가장 귀한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발밑에서 폭신하게 밟히는 짙은 갈색의 흙인 부엽토를 느껴보십시오. 한때 나무 끝에서 눈부시게 빛나던 초록잎들이 가을을 맞아 땅으로 내려앉아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썩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과 부패라고 부르지만 디드로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것은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역동적인 생명의 응축입니다. 잎들이 스스로를 허물어 뜨겁게 산화될 때 비로소 숲은 다음 해에 새싹을 틔울 수 있는 농도 짙은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고통 속에서 낡은 자아의 허물이 벗겨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라는 거대한 숲이 더 깊은 양분을 얻어 다음 계절에 더 푸른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해 잠시 응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부서짐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새롭게 스며드는 생명의 온기를 가만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낡은 허물을 벗는 과정은 사실 우리 안에 숨겨진 더 단단한 나를 발견하는 성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디드로는 생명의 본질을 보편적 감성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슬픔, 심지어는 지독한 외로움까지도 우리가 단순히 무기질적인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저리고 지는 노을을 보며 까닭 모를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생명력이 그만큼 뜨겁게 맥동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디드로는 이러한 감성이야말로 사고의 원천이며 지혜의 뿌리가 된다고 설파했습니다. 오래된 집에 대들보로 쓰였던 나무를 깎아 만든 고제 찻상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지붕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고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낸 나무는 결이 뒤틀리고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세월의 뒤틀림이 나무의 분자 구조를 재배치하여 세상 그 어떤 새 나무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오묘한 결을 만들어냅니다. 목수는 그 갈라진 틈을 메우는 대신 그 틈의 결을 살려 다듬고 문지릅니다. 그러면 비로소 세월의 풍파를 견딘 고귀한 찻상이 탄생하지요. 당신이 품어온 삶의 궤적도 이와 같습니다. 모진 세월을 견디며 생긴 마음의 균열들이 이제는 더 깊은 지혜와 품격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분자들이 다시 결합하여 더 넓은 바다를 품는 과정, 그것이 바로 디드로가 예찬했던 역동적 생명력의 신비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끝에는 이전보다 훨씬 눈부신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 안에서 치열하게 움직이는 그 뜨거운 열망, 그 니수스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을 만큼 여전히 순수한 영혼을 지녔으며 수만 번의 무너짐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고유한 삶의 궤적을 품어온 분입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외로움과 고통은 당신이 낡은 과거를 등지고 새로운 존재로 도약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치열한 창조의 시간입니다. 마치 봄을 기다리는 씨앗이 단단한 껍질을 깨기 위해 제 속을 까맣게 태우듯 당신의 아픔은 새로운 생명의 분출을 예고하는 장엄한 전주곡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셔도 좋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억지로 메우려 애쓰거나 남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깨진 조각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의 문장이며 그것들이 삶의 진흙과 어우러져 당신만의 견고한 와편담이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깃든 그 역동적인 활력을 믿으십시오. 우주 전체가 당신의 회복과 도약을 응원하며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당신이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당신의 영혼을 더욱 맑게 씻어 더 큰 지혜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생명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다가올 내일이 새로운 결합으로 빚어낼 그 눈부신 무늬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 안의 생명을 가만히 안아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다른 고수의 푹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남긴 이 깊은 문장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 이상을 타인의 장단에 맞춰 쉼없이 달려온 50대 이후의 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전략적 위로가 되어줍니다. 평생을 조직의 목표와 사회적 성공, 그리고 가족이라는 거룩한 짐을 짊어지고 뛰어온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가슴을 치고 갈 단 하나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남의 장단이 아닌 당신의 내면에서 나직이 울리는 당신만의 푹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보조를 맞추는 법만 배웠지 스스로의 보폭을 결정하는 법은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과거의 기억을 잠시 내려놓고 소로가 안내하는 그 고요한 숲의 입구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생산성과 성취는 거의 종교와 같은 미덕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삶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여겨졌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부의 평가와 연결짓는 습관에 길들여졌고 그 결과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이 50대 이후 은퇴라는 문턱에 서면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무대가 갑자기 사라진 뒤의 적막함은 마치 공중에서 발판이 사라진 듯한 아찔함을 줍니다. 왜 우리는 잠시 멈추는 것을 그토록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멈춤을 곧 뒤처짐이나 도태로 규정해왔기 때문입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매서운 눈으로 쫓아오고 있다는 조급함,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이 낯설고 불안한 공백 속에 홀로 던져졌다는 공포가 우리를 잠식합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사실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불안의 종착역에서 우리는 180년 전 같은 고민을 안고 숲으로 들어갔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1845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회적 관습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월든 호숫가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출세의 길 대신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나무를 베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단순히 현실에서 도망친 몽상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로는 가업인 연필 공장에서 최고의 흑연을 만들어 미국 연필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유능한 기술자였고 생계를 위해 땅을 측량하던 냉철한 측량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28달러 12센트라는 당시 하버드 기숙사비인 30달러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사평남짓한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임스 콜린스라는 이민자에게서 낡은 판잣집을 사서 그것을 헐고 박혀있던 못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뽑아 햇볕에 말려 휘어진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소나무 기둥을 직접 세우고 널빤지를 덧대어 만든 길이 4.5m, 폭 3m의 이 작은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초라한 움막이었겠지만 소로에게는 온 우주를 담아낼 수 있는
가장 광대한 궁전이었습니다. 그의 오두막에는 의자가 딱 3개뿐이었습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 둘은 우정을 위한 것, 그리고 셋은 친교를 위한 것이었죠. 이 의자 3개는 인간관계의 정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의자를 거실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손님이 찾아오면 3번째 의자를 내주되 대화가 길어지면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서로의 일화는 우리에게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고독의 의자가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소로는 숲에서 홀로 지내며 콩밭을 일구었습니다. 가끔은 책상 위에 일리아스를 올려두고도 잡초를 뽑느라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지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몸의 노동에 지치기도 했던 그의 모습은 은퇴 후 소박한 삶을 꿈꾸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지금의 우리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소로에게 산책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존재론적 행위이자 자아 발견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숲을 걸으며 자연의 아주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고 14권에 달하는 방대한 일지에 무려 200만 단어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꽃이 피는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월든 호수의 얼음 두께를 재며 눈이 몇 인치 내렸는지를 세세히 적었습니다. 그는 꽃의 상태만 보고도 그달의 며칠인지를 오차 범위 이틀 이내로 맞출 수 있을 만큼 자연과 깊이 교감했습니다. 눈을 감고 소로의 월든을 그려보십시오. 보트 밑바닥 너머로 25피트 아래 잠겨있는 하얀 조약돌들이 수정처럼 맑게 비칩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며 하늘보다 더 푸르게 빛나는 유리 같은 청록색의 성광이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합니다. 정적만이 가득한 밤, 호수 한가운데에서 플루트를 불면 그 진동을 따라 농어떼가 보트 주위로 모여드는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굽이굽이 느리게 흐르는 강물은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소로는 낚싯줄을 호수에만 던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생계의 행위 속에서도 우주의 섭리를 낚아올리는 영적 사유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의 속도가 시속 100km라고 해서 나의 삶도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호수 바닥에 빠진 도끼를 건져 올리기 위해 빙판 위에 엎드려 투명한 물속을 들여다보던 소로처럼 우리도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가만히 응시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편안함을 느끼는 고유한 리듬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가장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곧 실증이 난다는 소로의 솔직한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오직 나 자신으로만 존재하는 자발적 고독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로의 철학이 주는 가장 역설적인 가치는 더 적게 소유함으로써 더 부자가 된다는 비움의 미학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줄임으로써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채우기 위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불하며 살아갑니다. 소로는 모든 것의 가격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교환하는 생명의 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최신형 가전제품이나 더 넓은 집을 얻기 위해 바치는 그 수많은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 자체라는 통찰은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소로는 성공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성공이란 사회적 지위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 정의에 따르면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스스로의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렸다면 그것이 바로 위대한 성공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손때가 묻은 투박한 지팡이처럼 우리 자신의 자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진짜 공부입니다. 소로는 현재라는 매 순간의 파도에 자신을 던지라고 권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의 영혼을 갉아먹지 마십시오. 소로가 2년 2개월 2일의 실험을 마치고 숲을 떠날 때 그는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립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숲에서 발견한 삶의 본질을 가슴에 품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새로운 보폭으로 걷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은퇴 이후 삶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는 두 번째 독립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진짜 삶을 자꾸만 뒤로 유예합니다. 하지만 소로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종을 울립니다.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결코 발견하지 말자라고 말입니다. 이 문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아픈 위로이자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월든 호수의 잔잔한 수면을 마음속에 가만히 담아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해가 지면 어둠이 내리지만 그 호수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물며 하늘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월든 호수가 하나씩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성취라는 흙탕물이 천천히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어느덧 맑아진 수면 위로 당신의 진짜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숲속 오두막의 벽난로에서 타오르던 따뜻한 불씨처럼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스스로를 비추는 밝은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남의 북소리에 맞추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만의 북소리를 따라 당신의 작은 오두막을 돌보며 당신의 아름다운 숲길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소로가 발견했던 그 투명한 진실과 평온이 반드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소박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 유쾌한 초대에 기꺼이 응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충유하게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고요한 호수의 물결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오늘 이 소로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당신 자신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절대로 친절하게 먼저 물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우리를 향해 갑작스럽게 묵직한 질문을 예고 없이 던지곤 하지요. 우리는 그 삶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 오직 우리의 온전한 일상의 삶으로, 우리의 가치 있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성실하게 대답해야만 하는 숙명을 가집니다. 오늘도 삶이라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각자의 길을 묵묵히 외롭게 걸어오신 당신의 소중한 발걸음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겹게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고단하고 지친 마음은 어느 쓸쓸한 길목에 머물다 오셨습니까? 혹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공허함이나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름 모를 허무함 속에 홀로 외롭게 서 계시지는 않았나요? 50대라는 나이 혹은 그 이상의 세월, 인생의 깊은 가을을 지나다 보면 우리는 자주 길을 잃고 서성거리게 됩니다. 평생을 다 바쳤던 정든 일터에서의 은퇴, 언제나 품 안의 자식 같았던 아이들의 쓸쓸한 독립과 외로운 떠나감,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예전 같지 않은 몸이 보내오는 차가운 노화의 신호들까지, 이러한 삶의 커다란 변화들은 우리에게 고립감이라는 서글픈 그림자를 소리 없이 어둡게 드리우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두운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을 채우게 되지요. 인생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원망 섞인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의 위대한 거장이자 아우슈비츠라는 지옥을 스스로 견뎌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우리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위로와 성찰의 말을 건넵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고 말이죠.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무거운 무게가 유독 우리의 양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를 때 우리의 주머니 속에서 가만히 꺼내 들어야 할
가장 의외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머라는 마음의 무기입니다. 눈앞의 거대한 비극을 한편의 유쾌한 희극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 신비로운 마음의 연금술에 대해 우리 삶의 온전한 주권을 되찾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오늘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감정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 너무나 쉽게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성장한 자녀와의 사소한 갈등 하나에도 온종일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며 거울 속에 비친 깊은 주름을 가만히 보며 이제 내 눈부신 인생도 끝이 난 걸까 하는 서글픈 감정에 깊이 잠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자신과 주변 상황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매몰의 상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슬픔이 곧 내 존재 자체가 되고 불안이 내 생명 전체를 덮어버리는 참으로 어둡고 답답한 상태이지요. 저는 이러한 마음에 갇힌 상태를 볼 때마다 꽉 닫힌 무쇠 가마솥을 떠올리곤 합니다. 아궁이의 붉은 불길은 활활 타오르고 솥 안의 뜨거운 압력은 팽창해서 당장이라도 무거운 무쇠 뚜껑을 박차고 폭발해버릴 것만 같은 위태로운 긴장 상태,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운 무쇠 가마솥이 끝내 폭발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마솥 뚜껑을 위해서 더 강한 힘으로 꽉 누르는 억압의 힘일까요? 결단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솥뚜껑의 아주 작은 틈새 사이로 피식하고 뜨거운 김이 빠져나가는 그 아주 미세한 여유 덕분입니다. 그 작은 숨구멍 하나가 터질 것 같던 가마솥을 온전히 살려내고 그 안에 차오른 음식을 맛있게 익힙니다. 우리의 고단한 마음 속에도 바로 이러한 작은 숨구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이 무거운 공허함은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의 지옥에서 직접 관찰했던 무감각이라는 상태와 매우 깊이 닮아 있습니다. 극한의 고통과 절망이 매일 반복되면 인간은 스스로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주변 상황에 무덤덤해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옆에서 소중한 동료가 쓰러져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잔인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생존 수단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을 영혼 없는 기계로 차갑게 만들어버리는 비극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심각한 번아웃이나 깊은 우울감도 어쩌면 세련된 형태의 현대판 무감각일지 모릅니다. 이 위험하고 어두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잔인했던 곳 아우슈비츠의 매서운 찬 바람 속으로 잠시 정신적인 여행을 떠나보아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끌려갔던 강제 수용소는 인간의 존엄한 이름조차 빼앗긴 채 그저 11910 차가운 숫자로 불려야 했던 참혹한 곳입니다. 평생을 공들여 연구하고 치필했던 원고는 나치의 불길 속에 한 줌의 잿더미가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부모님의 생사조차 전혀 알 수 없었던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얇은 누더기 옷 한 장에 겨우 의지한 채 강제 노동을 하며 얼어붙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 순간 기적 같은 결심을 합니다. 그의 나약한 몸은 비록 진흙탕 속에서 간수들의 모진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의 고귀한 마음만큼은 저 멀리 따뜻하고 환한 대학교의 강연장에 이미 당당하게 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강단에 서서 외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용소에서의 인간 심리 상태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며 변화하게 됩니다. 라고 유창하게 말하면서 자신이 지금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철저하게 3인칭 관찰자의 눈으로 분석하고 세상에 증언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창시한 로고테라피의 가장 핵심적인 기법인 자기 이탈입니다. 나 자신을 고통의 참혹한 현장에서 슬그머니 밖으로 끄집어내어 저 높은 곳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는
또 다른 위대한 나를 만들어내는 치료법이지요. 이것은 비겁한 현실 도피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라는 무서운 존재를 내 소중한 삶의 주인 자리에서 과감하게 끌어내리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해 나갈 하나의 대상일 뿐이라고 규정하는 치열하고 품격 있는 정신적 투쟁인 셈이지요. 우리네 고향 마당 귀퉁이에 가만히 놓인 정겨운 장독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따스한 거실 툇마루에 가만히 앉아서 그 장독대들을 가만히 바라볼 때 우리는 장독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멀어서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코앞에 다가와서 우리의 넓은 시야를 가리는 것도 아닌 딱 알맞고 평화로운 여백이 존재하지요. 그 안전한 간격이 마당에 있어야만 비로소 장독대의 아름답고 둥근 곡선과 그 장독 안에 담긴 깊은 세월의 가치를 온전하게 조망하고 감상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과 눈앞에 닥친 고난 사이에도 딱 그만큼의 평화로운 여백이 필요합니다. 툇마루와 장독대 사이에 존재하는 그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간격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백이 생겨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을 시원하게 비웃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품격 있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 무기가 바로 유머라는 이름의 도구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 동료들과 함께 매일 규칙적으로 한 가지씩 웃긴 이야기를 스스로 찾아내어 나누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해방이 되어 파티에 갔는데 수용소의 나쁜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서 귀한 스프 그릇 바닥까지 혀로 하차 먹으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와 같은 참으로 뼈아픈 농담들이었지요.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가 코앞에 닥친 곳에서 도대체 무슨 한가한 농담이냐고 비난 섞인 말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수용소 안에서 그들에게 유머는 나는 당신 나치들이 나에게 던지는 이 얄팍한 비극보다 훨씬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존재다 라고 온 세상에 당당히 선언하는 가장 실존적인 정신적 승리였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바탕으로 심리학의 위대한 역설적 의도라는 강력한 치료 기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만 서면 너무 떨려서 온몸에 홍수처럼 땀을 흘릴까봐 매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환자가 있다면 그는 환자에게 이렇게 반대로 권유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작정을 하고 땀을 한 바가지 가득 쏟아내서 내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축축하게 적셔버리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라고 농담처럼 넌지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쓸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던 극심한 불안감이 오히려 더 흘려보자고 농담처럼 유쾌하게 다가설 때 그 무겁던 불안이 마법처럼 힘을 잃고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밀려오는 불안의 꼬리를 잡고 오히려 같이 즐겁게 춤을 춰버리는 이 기법은 나를 짓누르는 고통의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겨드랑이를 유쾌하게 간지럽히는 방식입니다. 햇볕이 눈부시게 좋은 어느 맑은 날 눅눅하게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명 솜니부를 마당 한가운데 빨랫줄에 널어놓는 평화로운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묵직하고 꿉꿉했던 무거운 이불을 단단한 나무 방망이로 탁탁 두드리면 그 이불 안에서 해묵은 먼지들이 하늘 위로 뽀얗게 날아가 버리고 숨이 죽어있던 하얀 솜들이 다시 보송보송하게 살아나 부풀어 오르지요. 유머라는 지혜는 바로 그 이불 방망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 어두운 바닥에 고여있는 축축하고 무거운 슬픔의 습기를 시원하고 상쾌하게 털어내주고 우리 삶에 다시 찬란한 생의 활기를 아낌없이 불어넣어주는 유익한 도구입니다. 인생의 거대하고 거친 비극 앞에서 피식하고 던지는 아주 작은 웃음 하나는 우리를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모든 외부 상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해방하는 가장 고귀하고 당당한 인간의 저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냉혹한 현실의 땅으로 조용히 돌아와 봅시다. 앞으로도 여전히 거친 삶은 우리를 향해 수많은 무거운 질문들을 던질 것입니다. 이 깊고 지독한 외로움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이 서글픈 노화와 상실의 고통을 과연 어떻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고 우리의 매일을 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생의 본질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그 숨겨진 의미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다만 우리가 삶의 매 순간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존엄한 태도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 비어있는 의미의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길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하는 비극적 낙관주의의 실체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 지울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확실한 죽음이라는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삼재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향해 언제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혹독한 상황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대하는 나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만큼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마지막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친 고통 속에 깊이 파묻혀서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학대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고난을 담담하게 관찰하는 지혜롭고 단단한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그 엄숙한 고난의 얼굴을 향해 작지만 아주 단단한 농담 하나를 툭 하고 유쾌하게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시 내 소중한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당당하게 우뚝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이런 따뜻하고 유쾌한 농담 한마디를 가만히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야, 너 오늘 그 지독하고 끈질긴 걱정거리랑 하루 종일 씨름하느라 참 고생이 많았다. 그런데 말이야, 그 지독한 걱정 녀석도 너의 그 우직하고 끈질긴 고집 앞에서는 결국 혀를 내두르고 멀리 도망쳐버렸을걸? 내일은 또 어떤 성가신 녀석이 찾아올지 몰라도 일단 건강한 오늘은 이 보송보송한 이불 속으로 내가 먼저 즐겁게 퇴근한다 라고 거울 속 나에게 멋지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닥친 그 어떤 시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고 바꿀 수 없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매 순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빛은 언제나 스스로 비추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 한구석을 온전하게 덮여주는 보송보송하고 아늑한 햇살 한 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거친 삶이 불러내는 모든 불응과 질문 앞에 언제나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그리고 가끔은 아주 유연하고 위트 있게 지혜롭게 응답하는 위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